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평범하다고는 했지만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좋았던 것보다 곱절로 힘든 일이 훨씬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날들도 어쨌든 지나가긴 지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인생의 큰 산 넘기고 평탄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해준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요. 배울 것도 많고 생각도 참 깊은 사람입니다. 그분과의 특별했던 만남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이유는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사내 새끼가 나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공부는 무슨 공부야. 나 때는 학교도 안 나오고 다 잘만 살았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6남매 중 막내인 저까지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기에 힘드셨나 봅니다. 아버지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겨우 다니고 고등학생 때부터는 일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넷째 형을 따라서 공장에 나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집과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분명 돈을 버는데 숙소비로 빠지는 돈이 컸습니다. 숙소비, 밥값 빼고 남은 돈을 형과 합쳐보면 회사원 월급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돈을 벌었다는 뿌듯함에 두껍다만 돈 봉투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집은 정겹고도 낯설고도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겨웠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번엔 칭찬을 하실까 화를 내실까 걱정이 되어서 무서웠습니다. 저랑 넷째 형이 번 돈은 첫째 형과 둘째 누나에게로 갔습니다. 첫째 형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한다고 아버지께 전세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형이라면 사족을 못 쓰시던 분이셨습니다. 첫째 형한테는 화도 큰 소리도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장남이 집의 기둥이야. 장남 기를 죽이면 쓰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둘째 누나는 삼수를 해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가기 어려운 학과도 아니었는데 왜 삼수씩이나 해서 가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아버지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누나를 엄청 예뻐하셨습니다. 집에 공부하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지. 제가 시어머니 없어서 그래. 우리 둘째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의 관심은 모두 첫째 형과 둘째 누나에게 돌아갔기에 셋째 누나, 넷째 형, 저는 그야말로 들러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아버지의 관심이 고팠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형을 보고 웃으시는 것처럼 저를 보고도 웃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의 불꽃은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질투처럼 시작한 그 마음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야망과 포부가 되었습니다. 17살, 18살, 19살은 쭉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19살 때 가게 된 신발 공장에서는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꽤 많이 벌어봤자 일반 회사원 월급과 맞먹는 정도였지만 당시 제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것 조금 더 번다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가끔은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저는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야, 휴가 나왔으면 술이나 퍼먹지 무슨 일을 해? 너 또라이냐? 노는 것을 좋아하는 넷째 형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에서 주는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라를 지키는데 야간 근무도 하고 훈련도 힘든데 그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면 다시 공장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작은 창이 줄지어진 혹은 창이 없는 갑갑한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건 지긋지긋했습니다. 돈을 모아두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휴가 때마다 돈을 벌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제가 신발 공장에서 벌었던 월급의 2배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형이 서울에서 노점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명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명동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때 정말 명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이 엄청 많았고 노점상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노점상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엄청 잘 살 겁니다. 돈 없으면 노점상도 못했고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형이 하는 노점상은 닭꼬치 가게였습니다. 매출이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노점상이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겨우 닭꼬치인데 팔면 얼마나 파나 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형은 제게 매출을 슬쩍 알려주었습니다. 웬만한 식당 저리 가라였습니다. 야, 나 이거 노점상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아냐? 우리 사촌 형이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거 겨우겨우 자리 받아온 거야. 근데 많이 버는 만큼 진짜 바쁘다. 각오해라 너.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달방 하나 얻어서 노점상 일을 시작했습니다. 형이랑 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거기서 일하다가 제가 사람인지 닭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닭꼬치를 먹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동안 엉덩이를 한 번 못 붙이고 일을 했습니다. 닭을 꼬치에 꽂고 불에 굽고 양념을 바르고 포장해주고 처음엔 8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시간이 참 안 가겠다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장사를 마치면 형하고 근처 노가리집에 가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딱 1시간만 먹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들은 씻지도 못하고 방 들어가자마자 신발만 벗고 쓰러져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제가 닭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못하고 2년을 일했습니다. 형과 제 몸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깨랑 목이랑 무릎이랑 다 망가져서 병원 갔다가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그때 오래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잘 벌리는 노점상을 놓을 수 없었던 형은 알바생을 더 뽑아서 노점상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점상을 나왔습니다. 형이 잘 챙겨줘서 돈도 꽤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매일 쓰러지듯 바쁘게 일을 하니까 쓸 곳이 없어서 돈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든 노점상만큼은 안 바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돼지고기집을 차렸습니다. 대출을 잔뜩 땡겨서 차린 가게였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확신은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가게가 정말 잘 됐습니다. 오픈 2달 만에 주방 이모님 1분, 홀 알바생 2명을 구했습니다. 오픈한 지 5달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가게로 모셨습니다. 기차표도 끊어드리고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사고 한번 쳤구나. 서울에 가게도 차리고. 장하다 우리 막내. 네 형 누나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것들 지금 사는 꼬라지를 봐라. 잘했다. 막내야 장하다. 제 노력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제 가게에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시고는 제가 잡아드린 호텔에서 하루를 묵으셨고 다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안 된 어느 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 가게로 저희 5남매가 모였습니다. 당시 제 형 누나들이 하고 있던 일을 나열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형은 자동차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2 있었고요.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수입이 들쭉날쭉하기도 했고 첫째 형이 낭비가 엄청 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뭐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거의 사줘서 그런지 돈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금도 아버지가 해주시니 돈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주제에 넘치는 명품을 좋아했습니다. 형수도 매한가지였고요. 그래서 첫째 형은 빚만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누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영화를 하고 싶다며 감독이라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낸 적이 없습니다.
독립영화를 찍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는 편의점 알바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누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때 간호사인 매형이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넷째 형은 여전히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맨날 여자친구랑 노느라 돈 쓰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돈 잘 버는 제가 아버지 병원비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첫째 형의 한마디에 너도 나도 거들었습니다. 야 대준아, 형이 무슨 돈이 있냐? 나 빚만 많다니까. 그리고 네 조카들 봐라. 걔네 키우느라 벅차다 나는. 그래,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잘 벌잖아. 아버지 병원비는 우습잖아.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만 좀 해달라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다 내라고 하겠냐? 그냥 수술비랑 입원비 정도만 내줘라. 우리가 네 형이랑 누나들인데 체면이 있지. 이렇게 사정해야 하냐? 우리 사정이 다 안 좋아서 그래. 형 누나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가 이해해라. 막내니까 네가 감당해라 이랬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 내라는 거면 그냥 병원비 전부 다 내라는 거 아닌가요? 생각 같아선 다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랑 가까이에 살고 있는 셋째 누나랑 넷째 형이 아버지께 많이 오가기로 했고, 첫째 형이랑 둘째 누나가 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고, 저는 아버지 병원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까지 병원비를 저한테 떠넘긴 건 아버지의 병원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하시고서도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항암 치료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잘 보살핀다던 셋째 누나와 넷째 형은 아버지께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병수발을 다 드셨습니다. 수술하시고 입원하시고 항암 치료하는 5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서 그 힘든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아버지의 아픈 모습을 보셨음에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부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서 펑펑 우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오남매는 5년 전 그날처럼 다시 모였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살살 살피는 모습이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했습니다. 둘째 누나가 운을 뗐습니다. 나는 이번에 일본 출장 가거든.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촬영하러.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서. 그래서 나는 엄마 모시기 힘들 것 같은데. 둘째 누나의 뒤를 이어 다들 이때다 싶어 이 핑계 저 핑계를 가져다 댔습니다. 주제만 어머니를 누가 모시느냐로 바뀌었을 뿐 5년이 지난 그때도 태도는 다 똑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기는 했지만 그때 2호점 준비를 하던 때라 매일 가게에 나가야 했습니다. 오전에는 인테리어 미팅이 있었고 오후에는 본점과 2호점을 오가며 일을 받고 자정이 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잖아요.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모셔야 하고 지켜드려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은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면서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어머니나 저를 찾아온 형제는 없었죠. 저는 가게가 잘 되면서 1년 사이에 대출금을 다 갚고 좋은 외제차도 한 대 뽑아서 타고 다니고 3년째 되던 해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에는 넓은 집 같아서 세를 주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지내시던 본가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도 진짜 웃겼습니다. 첫째 형이 그건 아버지가 생전에 본인한테 물려주기로 한 거였다면서 악을 쓰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재산에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손 놓고 구경했는데 형들이랑 누나들이 싸우는 꼴이 진짜 웃겼습니다. 결국 처분한 본가는 50%는 첫째 형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둘째 누나랑 셋째 누나랑 넷째 형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살아라. 나는 어머니랑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가게도 잘 되고 있었고 투자를 여러 곳에서 받고 2호점을 본점보다 크게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승승장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호점이 완성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초반에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알바생이 한 명 들어왔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똘망똘망한 눈에 일하는 센스도 있는 남자 알바생이었습니다. 일도 곧잘하고 싹싹하고 홀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딱해서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깊어졌고 매니저까지 승진을 시켜주어서 제가 없는 날은 본점을 그 매니저가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막 하고 어머니랑 장을 볼 게 많아서 가게를 비운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랑 마트 가서 냉장고에 채울 거랑 생필품 이것저것 사서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알바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매장에 경찰이 왔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건 알바생과 매니저, 그리고 어려 보이는 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는 겁니다. 매니저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알바생이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니저님이 신분증 검사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뭐? 왜? 가끔 그러던데요. 매니저님 가끔 신분증 검사 안 할 때 있어요. 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매니저님이 자기 지인이라고 괜찮다고 해서 저는 진짜 괜찮은 줄 알고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어려 보여서 검사하자고 했는데 매니저님이 하지 말라고 아는 애들이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에 있는 사람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신고를 했나 봐요. 갑자기 경찰 오고 매니저님 얼굴 새하얗게 질리고 쟤네 도망가는데 경찰분들이 잡아서 경찰서에 온 거예요. 매니저를 정말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속이고 종종 자기 아는 동생들을 불러서 술을 먹인 겁니다. 알바생들을 모아놓고 알아보니까 누가 봐도 미성년자 같은 애들한테 술을 내준 게 몇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땐 계산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았다더라고요. 알바생들은 당연히 제가 허락한 줄 알고 따로 제게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사건으로 제 가게는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호점 오픈을 투자한다던 투자자들이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2호점은 번화가에 상권 좋은 건물 1층과 2층을 세를 받았던 거였습니다. 권리금이며 보증금, 월세도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믿고 대출을 최대한으로 당겨받았고 월세도 이미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계약금의 80%를 낸 상태였습니다. 실온 보관하는 식자재들도 전부 다 발주가 들어가 있었고 본점에서 쓰는 소스들은 2호점에서 똑같이 배합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만들어진 상태로 배급하려고 공장에 맡겨서 제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본점은 2개월 동안 문을 닫으니 수입이 전혀 없었고 남아있던 고기, 야채들 다 처분해야 했고 2호점 오픈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2호점부터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가게가 빨리 빠져서 다행히 보증금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미용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두어 달을 공들인 인테리어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권리금 한 푼도 못 준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에 할 수 없이 보증금만 받고 나왔습니다. 대출 중도 상환하고서도 대출이 한참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본점까지 빼야 하나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점이 없으면 제가 설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막내야, 우리 이사 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처음으로 산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에 아쉬웠고 방 하나짜리 빌라로 가야 하는 신세에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대출금은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상황이 금방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좀처럼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날 그렇게 소동을 벌였으니 주변 상인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챘겠죠.
도덕적이지 않은 가게에 굳이 발을 들일 손님은 없었습니다. 알바생도 없이 혼자 일을 했지만 너무나도 한가했습니다. 바글바글 사람이 끓던 가게엔 파리만 날렸습니다. 너무 심란해서 잘 안 먹는 술을 매일 마셨습니다. 손님 없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먹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막내야, 가게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 그거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아집인 거야. 그만 놔주라. 어머니께서는 되지도 않는 가게 붙잡고 있으면서 속상해하는 제가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를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가게세를 낼 돈도 없어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서야 쫓겨나듯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5년을 넘게 일궈낸 제 가게였는데 끝내고 나니 제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이제껏 고생한 제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우울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빌라 계단에서 구르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 나이가 70이셨습니다. 어디 하나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고 어디 상처나면 잘 아물지도 않는 나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심하게 다치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형들과 누나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너는 어쩌자고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네가 잘 돌보겠다고 했잖아. 너 가게도 뺐다면서 밥벌이는 하고 다니는 거냐? 가방끈은 짧아도 사람 구실 하나 했더니만. 미치도록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첫째 형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고 밥벌이도 못하고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나무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저를 도와준다는 형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본에 있다가 들어온 둘째 누나만이 밥 사 먹으라며 1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모두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제 한 몸 불사지르며 뭔가를 도전할 용기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상은 제게 정신 차리라는 듯 카드값 고지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당장 카드값 메울 능력이 없었던 저는 다른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값을 메우면서 3개의 카드로 일명 카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17살 때 넷째 형이랑 공장에 다니던 때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몇 달을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일도 안 했습니다. 카드 빚은 쌓이고 있었고요. 휠체어에 탄 어머니 모시고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메꿔야 하는 카드값이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어머니가 퇴원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편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화장실은 가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군대 휴가를 나왔을 그때처럼 다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노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막노동 가기 전 1시간 동안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막노동 하다가 만난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고향에 애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서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했던 그 외국인 노동자는 막노동 나오기 전에 신문 배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랑 반으로 나눠서 하면 어떠냐고 했고 그 사람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막노동 나가기 전에 1시간 동안 동네를 반씩 나눠서 신문을 돌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신문사에 가서 오토바이랑 신문을 받아들고 신문을 돌리고 다시 오토바이 가져다 주고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제가 신문을 돌리는 곳은 보통 사무실이었습니다. 옛날이야 집에서 신문 받아서 봤지 날이 갈수록 신문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때 신문 돌리던 곳이 큰 건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무슨 세무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자격증 학원이나 사무실도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로 신문을 시키더라고요. 주차장에 오토바이 얼른 대놓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신문 넣어주면 돼서 주택가보다 훨씬 일이 쉬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반반 나누는 거라 급여가 얼마 안 되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든 마음이 급하면 일을 그르치는 건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10분이나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하루가 꼬인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신문 배달을 마치고 막노동을 가야만 했습니다. 병원과 사무실이 많은 건물에 신문을 얼른 돌리고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두른 탓이었습니다. 상체가 기우뚱 쏠리더니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미 엑셀은 당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몸이 쏠린 채 나아가는 오토바이를 급하게 세우면서 기울어진 손잡이를 꺾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 자세를 바로 하는 그 순간 오토바이 뒤쪽에서 듣기 싫게 끼익 긁히는 소리와 무언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저는 얼른 오토바이를 멈추고 내려서 오토바이 뒤쪽으로 가봤습니다. 엄청 짧은 거리였습니다. 오토바이가 휘청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거리는 고작 4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짧은 거리에 전면 주차되어 있던 차를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박은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도 일이 더 안 풀릴 수가 있는지 울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신문사의 오토바이 뒷부분은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토바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은 차였습니다. 그 차는 뒷범퍼가 긁히고 번호판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그 차가 외제차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타던 외제차랑 같은 종의 차였습니다. 그래서 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한동안 사고 난 상대차만 쳐다봤습니다. 설마 뒷범퍼를 다 갈아달라고 하진 않겠지. 칠하는 비용 정도만 주면 될까? 그것도 금액이 상당할 텐데. 번호판도 바꾼다고 하겠지.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5시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문자를 남길까 하다가 그래도 사고가 사고인 만큼 전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에서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땡땡 1, 2, 3, 4 차주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기 제가 신문 배달하는 사람인데요. 오토바이로 사장님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뒷범퍼에 스크래치도 좀 났고 번호판도 찌그러졌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집에 있어서요. 아직 출근 전이거든요. 어제 회사 주차장에 차를 두고 온 거라. 이따 출근하면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주는 엄청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욕 안 들은 게 어디냐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오토바이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신문 돌려서 번 돈 오토바이 수리값으로 다 나가게 생겼었습니다. 그날 막노동하러 가서도 하루 종일 사고 난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왜 그때 균형을 못 잡았을까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차주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사고 내신 차주인데요. 네네, 사장님. 지금 센터 왔는데 그냥 제가 수리비 부담하겠습니다. 네? 수리비 얼마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도 신문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일하시다 그러신 건데 괜찮습니다. 덕분에 차 검진도 한번 받았고요. 그 주차장 사고가 종종 나더라고요. 전면 주차라 그런가? 아무튼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은혜라뇨?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신문 받아보고 계신다고 하셨죠? 혹시 근무하시는 곳이 몇 층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작게나마 살해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차주는 마지못해서 근무하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건물 5층에 있는 치과였습니다. 차주와 전화를 한 다음 날 저는 약소하지만 홍삼 영양제를 사서 신문과 함께 병원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놓고 가신 영양제 잘 받았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사고를 냈다는 죄책감과 수리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좋은 차주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감사한 차주분을 참 고마운 차주분이라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고서 한 달쯤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마치고선 곧장 막노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작업이 취소된 날이었습니다. 신문 다 돌리고 곧장 집에 갈까 하다가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네에 24시간 하는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뜨끈한 물에 지지면서 피로 좀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나처럼 이른 시간에 오는 사람이 또 있구나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샤워를 마치고 탕에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탕 속에 앉아있던 사람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나간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문 옆에서 샤워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문소리도 안 들렸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에 들어가려고 가까이에 갔는데 뭔가 허연 게 떠 있더라고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저는 얼른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저랑 비슷한 체구의 사람이었는데 무슨 짐짝 하나 되는 양 엄청 무거운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야단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얼른 나가서 카운터에 있던 사장님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장님이 탕 앞에 있는 빨래통에서 수건 더미 통째로 들고 와서 물에 빠진 사람 머리에 받쳐주었습니다. 사장님, 119요. 얼른요. 빨리요. 사장님은 119에 신고하려고 뛰쳐나갔고 저는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공장을 다닐 때 교육을 듣다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 사람 목구멍에 물이 가득했는데 심폐소생술 하다가 그게 뭔가 보글보글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입에서 줄줄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고 불이 나게 물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제게 어떻게 발견했냐, 어떻게 꺼냈냐, 심폐소생을 몇 분간 했냐 묻길래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기도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천만다행이라고, 저 아니면 큰일 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떠나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르륵 주저앉았습니다. 목욕탕 사장님이 제가 자그마치 10분을 심폐소생을 했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제 덕분이라니 천만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탕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고 집에 가서 내내 잠만 잤습니다. 아, 그런데 목욕탕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여기 전화번호 적고 가요. 혹시나 그 사람 깨어나면 찾을지도 모르잖아. 네? 아, 괜찮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을 했으면 은혜도 받을 줄 알아야 해요. 적고 가요, 얼른. 고민하다가 그냥 전화번호 적는 건데 뭐가 어렵나 싶어서 전화번호 적어두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차주분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뭐지? 차가 잘못되었나? 이제 와서 수리비 달라고 하는 건가? 신문이 안 갔나? 온갖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여보세요? 한마디를 하니까 흐느끼던 소리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저 구해주신 겁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구하다뇨. 접니다, 저. 저 그때 그 차주예요. 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틀 전 목욕탕, 그거 접니다. 그때 물에 빠진 사람, 선생님께서 구해주신 놈이 바로 접니다. 네? 네? 목욕탕에서 탕에 빠지셨던 분이 사장님이시라고요? 네, 접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구한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사고 낸 차의 차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제 번호를 저장해 놓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그 일 있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다음 바로 목욕탕으로 달려와 자초지종을 듣고 혹시 제 연락처 받은 거 없냐 물었답니다. 그리고 목욕탕 사장님한테 전화번호 받고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 우연이 참 신기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의 치과가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중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 다 치르고 어머니 집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다가 피로 풀려고 목욕탕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장례 치르는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너무 무리했었나 봐요.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벌써 어머니 따라서 세상 떠났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아니요, 빚이라뇨. 저도 사장님께 도움 받았는걸요.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되었지만 은혜 갚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뭐 어려운 일 한 것도 아니고 수리비 정말 얼마 안 나왔었어요. 선생님께서 해주신 일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3살 많은 그 사람은 보기보다 털털한 면도 있으면서 생각이 참 깊고 속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고향이 같더라고요. 어쩌면 오며 가며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는 종종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는 동네도 비슷하겠다. 나이대도 비슷하고 고향도 같으니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치과 원장과 막노동꾼이라는 차이가 심했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격차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5남매 중 막내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형 누나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형 누나들의 친구였죠. 그런데 좋은 꼴을 못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줄곧 어리다고 만만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그 형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어른이구나 하고 알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형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우리 형하고 일해보지 않을래? 형네 형이랑? 왜요? 무슨 일이요? 이번에 형이 좀 크게 갈비집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다음 달이면 오픈인데 점장급으로 일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내가 너 예전에 고깃집 했던 거 말했거든? 그러니까 한번 보자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어수선하기도 할 거고 많이 바쁘기도 할 텐데 그만큼 많이 챙겨줄 거야. 내가 너 진짜 괜찮은 동생이라고 잘해주라고 했거든. 어때? 괜찮아? 한번 만나볼래? 여부가 없었습니다. 뭐든 지금보다야 나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에 형네 형 만나서 인사드리고 갈빗집 점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맨날 신문 돌리고 막노동 하던 날보다 돈을 배로 벌면서 일을 했습니다. 갈빗집 일하면서 다시 제가 좀 생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막노동 하면서는 이리 차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차면 저리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욕심도 없고 그냥 이러다 죽겠지 생각한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빗집 들어가고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나 아직까지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에 대한 희망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저 작년에 끝이 보이지 않던 빚 전부 다 갚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머니 병원 검진 비용도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고
이자도 세니까 빚이 다 갚을 기미가 보이질 않았는데 그게 끝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 빚 다 갚은 날, 형 치과 끝나는 시간 맞춰서 가서 형이랑 형의 형이랑 셋이서 대포집에서 시원하게 한 잔 마셨습니다. 저기 심장 안까지 후련한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장하다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참 인생이 웃깁니다. 잘 된다 싶으면 추락하고 또 괜찮다 싶으면 추락하고 진짜 끝이나 싶으면 올라가고 이게 롤러코스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형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도 굴곡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족복이 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들, 누나들이 다 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가족복 대신 인복이 있었나 봅니다. 참 좋은 사람들 만나서 분에 넘치는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있네요. 쭉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쭉 오늘만큼만 행복하고 오늘만큼만 힘들었으면 합니다. 제 나이 40인데도 요즘 꿈을 꿉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꿈, 더 좋은 인연 만나고 싶은 꿈,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꿈. 그 꿈 다 이룰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이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